안녕하세요. 이제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 남성입니다. 오늘 썰맘 채널을 들으며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애들이 곤하게 잠이 든 모습을 봤어요. 아내 말로는 자기들끼리 색종이로 접은 비행기를 저한테 보여주겠다며 절 기다리다가 결국 지쳐서 잠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애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갑자기 콧날이 시큰해져서는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서 우리 애들에게 부족한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제 아버지는 사우디로 돈을 벌러 가신다면서 먼 나라로 떠나셨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마다 노란 종이봉투에 버터를 한가득 사가지고 오시곤 했습니다. 방 한 칸에 세 식구가 살아야만 하는 넉넉지 않은 삶이었지만 행복한 기억만 가득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목에 보자기를 두르고 담벼락에 올라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저희 집으로 웬 아저씨들이 찾아왔더군요. 그분들은 엄마에게 무슨 서류 같은 걸 건넸고 그걸 열어본 엄마는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전 그 아저씨들이 나쁜 사람들인 줄 알고 엄마에게 후다닥 뛰어와 엄마 품에 안겼죠. 엄마는 그런 저를 꼭 끌어안으며 오열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석도야, 이 일을 우리 어쩌면 좋으니? 이제 우리 둘이 어떻게 산다니? 전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제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사막을 배경으로 한 아빠 사진도 있었고 아빠의 수첩과 통장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아저씨들이 엄마에게 준 물건들이었죠.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먼 나라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 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나쁜 사람들한테 총을 맞고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전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빠가 사람들을 지키려다가 총을 맞은 거라고 이해했어요. 마치 영웅처럼 말이죠. 그래서 슬픈 감정보다는 아빠가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제가 아빠 대신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반군에게 납치돼 사망을 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더 자라서 알게 됐죠. 아버지가 남긴 얼마간의 돈과 회사에서 준 위로금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우리 두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엄마는 어린 저를 집에 남겨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전 해가 지도록 엄마만 기다리며 혼자 긴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래도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면 전 제자의 제자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기도 하고 괜한 어리광을 피우기도 했죠. 엄마는 그때마다 제게 환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는 이불을 덮어주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석도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난 커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 왜 경찰관이 되고 싶은데? 경찰관은 나쁜 사람들을 무서워하잖아. 경찰관이 되면 엄마도 지켜주고 착한 사람도 지켜줄 거야. 아휴, 우리 석도 정말 좋은 꿈을 가졌네. 그래 석도야, 착한 사람을 지켜주는 훌륭한 경찰이 돼야 돼? 엄마가 꼭 지켜볼게. 응? 알았어 엄마. 엄마는 저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예감이라도 하신 걸까요? 엄마는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시고 말았죠. 그 소식을 제게 알려준 건 지인집 아주머니셨어요. 그분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고 불쌍한 것 이를 어째 라고 말하며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엄마가 제 곁을 떠났고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은 어린 제 마음속에도 큰 상처로 남았어요. 절 버리고 떠난 엄마가 마냥 야속하고 밉기만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전 부모가 없다는 서름이 어떤 것인지 절절하게 깨달아야 했어요. 경찰에선 절 맡아줄 친인척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절 돌보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오갈 데가 없었던 저는 보육원에 맡겨줘야 했습니다. 그곳엔 저처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싫었어요. 단칸방이라도 엄마와 단 둘이라도 그렇게 예전처럼 살고 싶었죠. 하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호랑이처럼 무섭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곳에 모인 아이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고 위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 게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뭘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건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당시 절 유난히 괴롭히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컸던 그 형은 반 군기를 잡겠다며 툭하면 절 괴롭히기 일쑤였죠. 당시 그 녀석도 어렸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괴롭히는 방식이 다양하고 창의적이던지요. 바지를 벗기며 놀리는 것은 예사였고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생님 눈을 피해 집단 구타를 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 형은 그 반의 독재자였고 권력자였어요.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선 폭력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육원에서 어떻게 해서든 적응을 해야 했었고, 그래서 그 형의 지시나 괴롭힘에 따라야만 했죠. 겁도 많이 났고, 그렇게 해야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야, 오석도, 이 자식, 아까 받은 초코파이 일이네. 어? 그건 내 건데, 형. 이 자식이 내놓으라면 얼른 내놓을 것이지. 어디서 핑계야? 오석도, 너 주먹 맛을 본 지가 좀 됐지. 오랜만에 몽송말이 한번 할까? 아니야. 알았어. 내가 줄게. 앞으로 까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았어? 알겠어. 하루가 멀다 하고 괴롭히는 통에 보육원에서 지내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린 제가 다른 곳에서는 머물 데가 없었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저 그 형의 눈치를 살피며 복종 아닌 복종을 해야만 했어요. 보육원 선생님은 그 형이 반 아이들의 기강을 잡아준다며 좋아할 뿐이었습니다. 그 형은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아이들을 향한 폭력은 더욱 거칠어지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형은 또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괴롭히고 싶을 때 짓는 특이의 표정으로 절 부르더군요. 그리고 저보고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있으라더니 절 관역 삼아 조약돌을 마구 던지는 겁니다. 전 너무 아파서 달아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녀석은 집요하게 절 붙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바닥에 떨어진 돌을 잡고서 크게 휘둘렀죠. 그게 또 하필 그 녀석의 이마에 명중했고 그놈은 이마에 상처를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피가 철철 흐르자 저도 크게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전 그날 저녁 보육원 선생님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했어요. 그때부터 전 보육원에서도 천덕꾸러기로 통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편이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절 따돌리고 놀리기 일쑤였죠. 매일 밤 이곳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밖에 나가 굶어 죽더라도 보육원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제 소원이 토막이라도 했던 걸까요? 제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절 부르시더라고요. 원장실에는 낯선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 석도 왔구나. 어서 이분들한테 인사드려라. 널 데려가겠다는 분들이 오셨어. 안녕, 석도야. 잘 있었니? 혹시 날 기억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 가지고 왔던 아저씨야. 전 무슨 상황인 줄도 모르고 눈만 껌뻑거렸어요. 원장 선생님은 제가 앞으로 그 아저씨네 집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하셨죠. 그 말 한마디는 마치 제게 빛을 들이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어렸어도 보육원에서 지내다 보면 입양이 뭔지 새엄마 새아빠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보육원에서 나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도요. 보육원에 꾸준히 후원을 하셨던 그분은 절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고
오랜 고민 끝에 입양을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 그 부부에게 입양이 됐고 그제야 보육원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가게 되던 날 저를 그렇게 부러운 눈빛으로 보던 그 형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알고 보면 그 녀석도 보육원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석도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다 생각하면서 살자. 우리가 엄마 아빠가 돼줄 테니까 남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배불리 먹으면서 우리랑 살자.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엄마. 와, 엄마? 아휴, 석도 너한테 엄마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구나. 고맙다, 고마워. 새엄마, 새아빠는 무척 친절하셨어요. 서울에서 현대식 사우나를 운영하실 만큼 살림살이도 넉넉했죠. 당시 현대식 사우나는 보기가 드물었고 그런 사우나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는 형편이 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지옥 같은 보육원에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이런 부잣집에 입양됐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절 입양한 부모님들은 제게 무척 정성을 쏟았습니다. 사우나는 지하에 있었고 부모님이 사는 가정집은 같은 건물 5층에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저만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내주셨죠. 저에게 방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새엄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직접 준비해 주었고 학교 친구들에게 꿀리지 말라며 좋은 옷과 신발도 사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도 되는 건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보육원에서 몇 년이나 지냈던 제겐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꿈 같은 일이었죠. 좋은 부모님, 안락한 집과 가정,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혹시라도 이 모든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이 행복은 사라지지 않고 제 곁에 있을 거란 확신이 들더군요. 하지만 전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눈에 들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도 많이 했고 싫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어렸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이유는 보육원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입양이 되고 나서 그런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1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양부모님이 절 버리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제게 보내는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찾은 소중한 제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을 중대한 변수가 생기고 말았어요. 전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거실에 나왔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양부모님의 대화 소리를 우연히 듣고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는 애를 갖지 못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여보, 이거 좋은 거 맞죠? 그럼 당연히 좋은 일이지. 이건 하늘에서 애타게 아이를 기다린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신 거야. 세상에 우리한테 아기가 생기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당신 말대로 하늘에서 기적을 내려줬나 봐요. 의사 선생님도 제 나이에 아이가 생기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보, 드디어 우리한테도 애가 생겼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꿈만 같아요. 그러게나 말이야. 빨리 기쁜 소식을 어른들한테 알려야지.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겠어. 네, 그러자고요. 근데 여보, 그럼 이제 석도는 어떻게 해요? 응? 석도?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로 알고 석도를 입양한 건데 앞으로 우리 애가 태어나면 석도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그거야. 석도한테 동생이 생겼다고 생각해야지. 석도도 우리 자식이잖아. 석도가 어떻게 우리 자식이에요? 법적으로는 자식이지만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랑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의 인생에서 석도가 있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애를 데리고 와서 키운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럼 어떡해? 설마 파양이라도 하자는 거야? 글쎄요. 저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건 맞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석도가 필요하겠어요? 전 잘 모르겠네요.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어. 하지만 너한테 키운 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석도를 포기할 순 없잖아. 일단 이 문제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 보자고. 혹시라도 석도한테 지르면 안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저는 양부모님의 대화 소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짜 자식이 생겼고 이제 입양한 저는 필요 없다는 의미라는 걸 정확히 이해했죠. 전 제 입을 틀어막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콩닥콩닥 뛰는 심장 소리가 양부모님에게 들릴까봐 두려웠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았는데, 이제 겨우 제가 길에 서 있는 분들을 찾았는데, 제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달달 떨렸어요. 다시는 보육원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파양되지 않고서 양부모님 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전 학교를 마치자마자 시아빠가 계시는 사우나로 달려갔어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다 뿌리치고 숨이 턱에 차오를 만큼 멈추지 않고 불이 나게 뛰었습니다. 학교 끝났으면 집에 올라가지 않고 여긴 웬일이냐? 저 아빠 일을 좀 돕고 싶어서요. 목욕탕 청소도 하고 음료수도 팔고 뭐든 돕고 싶어요. 아이고, 아버지를 돕겠다는 생각은 기특하지만 그건 됐다. 목욕탕에서는 네가 도울 일이 별로 없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요. 수건도 잘 모아서 옮겼고요. 사우나 청소도 제가 했어요. 아빠, 저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진짜 아빠를 돕고 싶어서 그래요. 괜찮다고 해도 그런다. 그냥 집에 가서 숙제나 하고 TV나 보고 있어. 학교에서 부모님 돕기가 숙제란 말이에요. 저 지금 숙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게 해주세요. 네? 참. 그래, 알았어. 새아빠는 어쩔 수 없이 목욕탕에서 작은 허드렛 일을 시켰지만 전 정말 절박하게 일을 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의 이런저런 심부름까지 새아빠에게 도움이 되고 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건 뭐든 찾아서 열심히 했어요. 새아빠는 무리하지 말라며 절 만류했지만 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밌다는 거짓말을 해가며 목욕탕 일을 도왔어요. 그게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사우나에는 구두 닦기를 하는 직원분이 계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허허 웃으면서 주인집 아들내미가 사우나를 물려받으려고 경영 수업을 한다는 농담을 하실 정도였네요. 석도야, 천천히 좀 해라. 그러다 쓰러지겠다. 너 쓰러지면 사장님이 일 많이 시켰다고 나한테 잔소리 하신다니까. 아니 무슨 애가 저렇게 일을 하는 걸 좋아하노? 아니에요 아저씨. 이 정도는 거뜬해요. 전 그냥 일하는 게 재밌고 좋아요. 근데 아저씨, 저한테 불광 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뭐 불광? 아니, 이젠 코드 닦기 기술까지 배우려고? 허허허허. 이제 웬만한 직원도 우리 속도만큼 밥벌이는 못하겠는데. 기왕 다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아저씨 바쁠 때 제가 도울 수도 있고요.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럼 일로 와봐. 구두가 눈이 부셔서 신지도 못할 만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우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전 구두 닦기 기술도 배웠고 세신사에게 때 미는 것도 배웠습니다. 배우고 싶어서 배웠다기보단 양부모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지 쫓겨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전 속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새아빠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책으로 수건이 가득 찬 커다란 가마니를 질질 끌고 다녀도 얼굴에 구두약이 잔뜩 묻은 채 구두를 닦아도 너무 졸려서 뜨거운 한장막에서 졸고 있어도 새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욕탕에 자주 드나드는 단골 손님들도
어린애가 기특하다며 칭찬 한마디씩을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매일 빠지지 않고 목욕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절 알아보는 손님들도 많아지더군요. 제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인사를 하는 손님부터 제게 용돈이나 음료수를 사주는 손님까지 많은 분들이 절 기특하게 생각하셨죠. 하긴 자그마한 어린애가 야무지게 일을 하니까 그분들에겐 신기하게 보였을 겁니다. 석도야,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구나. 학교는 잘 갔다 온 거냐? 네, 안녕하세요. 학교는 당연히 갔다 왔죠.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그래. 근데 석도야, 부모님을 돕는 것도 좋지만 학생은 공부에 더 집중을 해야 돼. 그게 부모님을 돕는 거란다. 아저씨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요. 숙제도 항상 빼먹지 않고 꼭 하고요. 그래. 석도는 워낙 성실한 아이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가서 아저씨 이름으로 바나나 우유 하나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나름 인기 스타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새아빠도 일을 그만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제 작전이 먹힌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새엄마의 배는 점점 부풀어 올랐고 어느덧 제 동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 양부모님의 표정은 행복이 가득했어요. 저도 저에게 여동생이 생겼다는 게 무척이나 기뻤죠. 와, 엄마, 드디어 우리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자꾸 예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쁜 동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석도야, 막 태어난 아기한테는 가까이 가면 안 돼. 아직 아기가 너무 약해서 병에 잘 걸린단 말이야. 석도는 목욕탕에서 일을 하니까 좀 지저분하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기한테 가까이 오지 마.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아, 네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너무 예뻐서 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당분간은 동생한테 가까이 가지 않을게요.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볼게요. 그래, 알았어. 엄마 말 명심해야 된다. 태어난 동생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새엄마의 말이 서운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건 왜일까요? 당시 저는 양부모님이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친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죠. 나에게도 진짜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하며 빛바랜 아버지 사진을 품에 꼭 안아보기도 했네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겐 양부모님과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게 유일한 바람이었어요. 그 꼬마가 그 작은 희망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야속한 하늘은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은 목욕탕에 손님이 한참 몰리는 때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정신없이 일을 돕고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올라갔는데 새엄마가 동생을 거실에 눕히고 잠이 드셨더군요. 아기가 옹알옹알거리길래 조심스레 아기한테 다가가서 살펴보았죠. 아기는 저와 눈을 맞추며 방긋방긋 미소를 지었고 전 제 동생이 너무 예뻐서 머리를 살살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잠에서 깬 새엄마가 느닷없이 절 확 밀어버리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석도 너 지금 아기한테 뭐 하는 짓이니?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 그냥 아기가 너무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어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살살이요. 거짓말하지 마. 아기를 때리려고 주먹을 쥐고 있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엄마. 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머리만 쓰다듬어주려고 한 거예요. 얘가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애기한테 해코지를 하려 그래?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커주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엄마, 저 정말 안 그랬어요. 득달같이 화를 내는 새엄마에게
절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제가 왜 아기한테 그런 짓을 하겠냐며 억울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순간 눈이 번쩍하더니 뺨이 얼얼해지더군요. 제 뺨을 후려친 새엄마는 무서운 눈으로 절 노려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새아빠가 집안에 올라왔고 저와 새엄마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여보, 세상의 속도가 제가 잠든 사이에 아기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했지 뭐예요. 저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석도를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아빠. 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뿐인데 엄마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 바른 대로 말 안 해. 아기 때문에 질투가 생겨서 몰래 해코지하려고 했던 거잖아. 정말이에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여보, 제 끝까지 거짓말하는 것 좀 보라고요. 정은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새엄마는 믿질 않았고 새아빠에게 절 내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전 새엄마에게 얻어맞은 뺨이 얼얼한 줄도 모르고 새아빠에게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죠. 하지만 새아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석도는 네 방 안에 들어가 있거라. 엄마랑 아빠가 얘기 좀 해야겠다. 아빠,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가 오해를 한 거라고요. 어서 들어가 있으래도 새아빠의 굳은 표정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제 방에 웅크려 앉아 제발 이 집에서 쫓겨나지 말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새아빠는 저를 부르더니 밥상에 차린 밥을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아직도 그 밥상이 기억나요. 상위에는 따뜻한 소고기국과 흰 쌀밥, 그리고 분홍색 소시지 반찬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라는 새아빠의 말을 순순히 따랐어요. 그리고 밥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새아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석도가 우리 집에 온 지도 2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아빠는 석도를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려고 했어. 근데 아무래도 아빠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아까 보육원 선생님이랑 통화했다. 내일 아침 너를 보육원에 돌려보내기로 했어. 네? 제가 왜요? 제가 왜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제가 이 집을 나가야만 하는 건데요? 미안하지만 엄마랑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동안 정이 많이 되긴 했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내일 아침 보육원에 데려다 주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는 동생한테 가까이 가지 않을게요. 목욕탕 일도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런 문제가 아니야. 넌 진짜 우리 자식이 될 수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침이나 싸두거라. 싫어요. 전 절대 보육원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 아빠랑 같이 살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절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저를 버릴 수가 있는 건지. 양부모님이 너무 야속하고 미웠어요. 전 목에 핏대를 세우고 새아빠에게 절대 보육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새아빠의 두터운 손이 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더군요. 새아빠는 저를 흠씬 두들겨 패고는 방 안에 가둬버렸어요. 갇힌 방 안에서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새아빠에게 맞았다는 억울함보다 내일부터 다시 지옥 같은 보육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전 보육원에 갈 바에는 차라리 길거리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그동안 모아두었던 얼마간의 돈과 짐을 챙겨서 제 방 창문을 통해 그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길을 마구 뛰면서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멀리 떠나지 않으면 보육원으로 끌려갈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서울역에서 암흑기차를 타면 멀리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당시 양궁호님 집에서 서울역까지는 버스를 타도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 먼 곳을 밤새 걷고 뛰고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서울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차도에 붙어 있는 이정표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다리가 부러지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을 했고 전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죠. 하지만 얼마나 힘을 뺐는지 그 자리에서 거의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친아빠의 사진을 품에 꼭 끌어안았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제가 아는 분이 눈앞에 계시더군요. 아유, 속도야. 아저씨 누군지 알아보겠어? 목욕탕에 자주 가던 아저씨야. 누군지 알지? 아저씨. 아니, 대체 네가 왜 여기 쓰러져 있는 거냐? 아저씨가 신고받고 와봤더니 네가 쓰러져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석도야, 일단 일어나서 이물 좀 마셔라. 목욕탕에서 절 챙겨주던 단골 손님이 경찰 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분이 경찰이라는 걸 그제야 처음 알게 됐죠. 그분이 건네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나니까 겨우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왜 서울역에서 쓰러졌던 건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는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보육원에 가기 싫어서 도망쳤다는 말도 하게 되었죠. 아저씨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손에 들린 친아빠 사진을 보더니 그게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전 오래전에 돌아가신 친아빠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그 사진을 가만히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대묻더라고요. 뭐? 이분이 너희 죽은 아빠라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분은 오 사장님이 틀림없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전화를 한번 해와야겠어. 경찰 아저씨는 공중전화로 불이 나게 달려가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후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제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눈물을 쏟으며 제게 달려오더라고요. 석도야, 아이고 석도야, 나다 네 아빠. 아빠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요? 석도야, 내 얼굴 모르겠니? 잘 봐봐. 아빠 얼굴 기억 안 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아빠는 외국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는데요. 아, 그래. 그건 기억하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 아빠 죽지 않았어.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잖니. 네, 거짓말이죠? 진짜 우리 아빠 맞아요? 그럼 아빠가 맞지. 석도야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자기가 저의 친아빠라고 주장하던 남성은 절 끌어안으며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전 정신을 차리고 제가 들고 있는 사진과 그분의 얼굴을 대조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사우디에서 찍은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은 그분과 똑같았습니다. 아빠의 사진에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전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아빠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엉엉 울음을 쏟아냈죠. 알고 보니 아빠는 사우디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질로 끌려가신 거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몸값을 받아내려고 아빠의 회사에 가진 협박을 했고 결국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죽였다고 했다는 겁니다. 몇 년 후 고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아빠는 천신만고 끝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엄마는 죽고 저는 보육원으로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였죠. 아빠는 절 찾기 위해 물어물어 보육원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선 저 같은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추측건데 당시 전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경로로 양부모님에게 입양이 됐던 거고 이를 감추기 위해 친아빠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절 찾기 위해서 전국의 보육원을 뒤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와 친분이 있던 경찰이 아빠의 사진을 알아보고 연락을 해준 것이었어요. 절 잘 알고 있던 목욕탕 단골 손님이 저희 친아버지와도 잘 알던 사이였던 거였죠. 친아빠는 한국에 와서 작은 공장을 차렸고 그 공장은 크게 성공을 거두고 중견업체로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그런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 친아버지는 건실한 기업의 사장님이셨죠. 그렇게 친아빠와 저는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 볼건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고 친아버지와 살게 되었죠. 만일 제가 서울역에 가지 않았다면 혹은 그 단골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친아빠를 만날 길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와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 전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전 아버지에게 일을 배워 아버지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 양부모님 밑에서 꾸역꾸역 살았다면 아마 아직도 전 목욕탕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친아버지와 재회를 한 후 양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극적으로 친아버지를 만났다는 걸 양부모님도 알고 계셨어요. 솔직히 친자식이 생겼다고 절 내쫓으려고 했던 그분들이 미웠지만 전 그분들을 만나서 정중히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양부모님이 절 키우는 동안 지옥 같은 보육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분들과 이별하는 과정이 가히 아름답진 않았지만 양부모님 덕분에 친아빠를 찾았다고 생각하기로 하고 미운 감정을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래서 사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너무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돋을 날이 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자님의 올곧은 마음씨에 하늘이 감동한 게 아닐까 싶네요.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신 사연자님과 같은 생각, 마음가짐이라면 능히 해내지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은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사연자님에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사연자님의 마음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세요.